안녕하십니까? 전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날씨가 슬슬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을이 훌쩍 다가왔네요. 우리 지역이 유독 가을의 풍경이 그렇게 예쁘거든요. 한평생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고향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풍경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분들은 그 나름의 매력이 있겠죠? 서울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지방에 사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이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사연을 하나 제보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전 자식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중 4명이 딸이라 딸부잣집이죠. 이렇게 딸이 많은 집을 보면 다들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말이 낳았냐고 묻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도 그 영향이 없진 않았습니다. 제가 형제가 없이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는 손주들을 많이 원하셨어요. 더 낳고 싶으셨는데 아이가 도저히 생기지 않아 낳지 못하셨거든요. 입양까지 고민할 정도로 부모님은 자식이 많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친척에게 아이를 얻어올까 고민까지 하셨대요. 하지만 결국 저 하나라도 잘 키우자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자라면서 그렇게 형제 많은 집이 부러웠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롭기도 했고 복잡한 집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며 아이는 최대한 많이 낳자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아이를 가지는 것을 원해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 다 딸이더라고요. 물론 딸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셋째까지 딸이니 우리 유전자에 아들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입김이 되게 셌어요. 그 상태에서 아내와 아이를 또 가졌는데 넷째까지 딸이었습니다. 넷째도 딸이라고? 도대체 우리 집엔 아들씨가 없는 거냐? 어떻게 된 게 아들이 안 나와? 이렇게 낳기도 힘들겠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남들은 아들을 잘만 낳던데 왜 너희는 딸만 넷을 낳아? 에이, 어머니, 우리가 성별을 지정이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고생했는데 왜 그러세요? 자식은 많은 게 좋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뻐해 주세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저도 사실 속으로는 넷째까지 딸이라고 하니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아니라고 뭐라 하는 상황에서 저까지 딸이라고 아쉬워할 순 없더라고요.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고생한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넷째까지 딸이면 그냥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출산에 아내의 몸이 많이 상하기도 했고요. 아들 낳자고 5째를 가졌는데 막내까지 딸이면 그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념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이미 낳은 손녀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쉽다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매우 적은 편이셨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는 것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말은 아껴야 좋은 거라고 제게도 늘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 생각엔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수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또 가졌는데 그때도 딸이면 어떡해요? 아들 가지려고 임신했다. 딸이 생기면 또 여섯째를 가져요? 아유, 그렇게 아들을 원하면 차라리 입양은 어때요? 입양 같은 소리 하지도 마. 나처럼 애기 안 생기는 몸도 아니잖아. 그냥 아들 낳을 때까지 낳든가? 하늘에 대고 빌어봐라. 그럼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딸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야. 어머니는 대놓고 아들을 원하셨는데 절대 입양은 안 된다는 주의였어요. 평소에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식 관련해선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도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었던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아이의 성별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셋째도 넷째도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태어난 거라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가 나서서 4명의 딸이라도 잘 키우자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 딸들은 제가 봐도 사랑스럽고 예뻤거든요.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고 딸들을 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지병으로 별세하게 되셨어요. 그때가 우리 큰딸이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아들은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파 죽기 직전인데도 제게 눈 감기 전까지 아들을 원하셨죠. 아무리 제가 들어도 부모님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고집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아내와 논의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이의 성별은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5째를 가진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미 아이들은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넷째는 9살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더니 임신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내의 임신을 알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을 보낸 게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약을 먹어봐라. 이게 아들 생기게 하는 한약이래. 이거 먹고 다들 아들을 낳았다고 말이 많아. 내가 돈 많이 주고 사왔으니 아침마다 꼭 먹도록 해, 아가. 알겠니? 어머니, 이미 생긴 아이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아들로 바뀌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해요. 아유, 내 팔자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그러다 딸 나오면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도 그만하세요. 이미 성별은 정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믿는 미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부적도 사오고 굿도 했어요. 더 웃긴 것은 아내도 그걸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만 이 이상한 이 여자들 속에서 5째가 딸이라도 예뻐해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5째를 낳았는데 성별은 그렇게 어머니와 아내가 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딸아이여도 내 새끼니까 예뻐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들이 나오니 기쁘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내와 어머니는 너무 대놓고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난리였죠. 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소를 잡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 집이 딸부잣집인 걸 알고 이웃들도 제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아들인 것을 알자 눈물까지 엉엉 흘렸습니다.
그렇게 온 동네에 주목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늦둥이라 오랜만에 아기를 보니 확실히 저도 귀엽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는 유별나게 아들을 좋아했어요. 확실히 아들을 낳고 어머니도 며느리인 우리 아내와 사이가 각별하게 좋아졌습니다. 딸들을 낳았을 땐 어머니가 아내에게 딱히 뭐를 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더니 무려 금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들 낳느라 고생했다고 온갖 귀한 음식도 다 사서 먹이고 아내의 친정인 처가에도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아내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니 아들이 그렇게 예뻤는지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실제로 태어나고 걸을 때까지 아내와 어머니 품속에서 잠을 교대로 번갈아 잘 정도로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걷기 시작하고도 어머닌 우리 아들이 넘어지면 땅을 때릴 정도로 손자를 특히 좋아하셨죠. 아이가 크면서 어머니와 아내는 아들에 대한 편애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딸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들도 막내가 늦둥이라 예쁘다고 본인들이 나서서 안아주고 예뻐해 다행이었죠. 다들 이미 어느 정도 큰 뒤라 아기가 예뻤나 봐요. 아들의 돌잔치 때는 어머니가 다시 소를 잡으셨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생일 때는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어머닌 손자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행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혼자 받은 늦둥이 아들은 자라면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어휴, 아들, 그렇게 누나 때리고 그러면 어떡해? 아빠가 누나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과자는 밥 먹고 다음에 먹는 거야. 빨리 그거 손에서 내려놓고 밥 먹어. 괜찮다.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건데 뭘 그런 걸로 혼을 내고 그래? 우리 손자 기죽어. 이리 와 우리 강아지. 할머닌 다 괜찮아. 과자가 더 먹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과자 줄게. 어머니, 자꾸 그러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져요. 적당히 혼낼 거 혼내며 키워야죠. 이러다 학교 가면 애들 때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지금도 동네에서 애들 때리고 다니잖아요.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것보단 훨씬 낫다. 원래 남자애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야. 너도 남자면서 그렇게 모르니? 딸도 아니고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해. 너도 이렇게 자랐어. 어머니와 아내는 아들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오히려 아들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아들에게 더 무섭게 대했는데 그럴수록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저러더니 결국 아들은 학교에 가자 사고뭉치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대체 몇 번을 불려갔는지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제가 딸을 4명을 키우면서 한 번도 사고 쳐서 학교에 불려갔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키우며 1년에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가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아들이 때린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머리를 얼마나 좋아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의 그런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그렇게 아들이 사고를 쳐도 예쁘다고 했거든요. 저렇게 두다가는 망나니가 될 것 같아 저도 아들을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 아들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중학생 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날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 저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아내 데리고 가면 아내가 끝까지 아들 편을 들어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불려갈 때는 저 혼자 갔어요. 아버님, 민철이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학을 보내야 해요. 이 동네에 중학교가 여기밖에 없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같은 학생들은 때리고 심지어 수업 중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요. 집에서 강하게 잡아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전 집으로 와서 아들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아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아들을 혼내려고 하면 어머니와 아내가 난리쳤는데 이번엔 저도 강하게 마음을 먹었죠. 아들의 머리를 밀어버리니 어머닌 제게 처음으로 손을 대셨어요. 왜 귀한 장씨 집안 대를 이을 아이에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의 자식인데 참 서운했습니다. 아내도 울면서 제 팔을 부여잡고 자기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 사람 구실 못한다고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인 우리 어머니 뒤로 가서 쏙 숨더라고요. 어머닌 제게 촌지를 주면 다 해결된다고 돈을 들고 학교를 향하셨어요. 이제껏 무슨 일이 일어나면 늘 이런 식으로 입막음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 촌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미 말하고 온 뒤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은 중학생 때 나름 조용히 학교에 다녔어요. 자잘한 사고를 치긴 했는데 적어도 제가 학교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아들은 한동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빡빡 밀린 머리를 하고 우리 어머니 품속에서 눈물을 보였죠. 아들의 비행은 막았지만 아내와 어머니도 제게 선을 넘었다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딸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났으면 아들은 지금 조폭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식인데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들은 나름 조용히 학교에 다니다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들은 공부머리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딸들은 공부를 다들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들은 재수하고 삼수를 했는데도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대학 안 가. 대학이 뭐라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아빠, 엄마, 할머니, 나 대학 가기 싫어. 그냥 동네에서 당구장이나 할래. 아빠 나 돈 줘. 난 공부할 머리 아닌 것 같아. 그래, 우리 손자가 당구장을 하고 싶구나. 할머니가 돈 줄 테니까 당구장 하자. 우리 손자는 그래도 돼. 대학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알겠지? 우리 강아지. 아들은 급기야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어머니와 아내는 아들이 안쓰럽다고 당구장 용돈을 주자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지 무슨 당구장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 그래서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대놓고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는 아들 때문에 제가 학교에 그렇게 불러다녔는데 성인이 되자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아들은 심지어 당당하게 제게 그러게 왜 당구장을 차려주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가 감싸고 돌았습니다. 누나들은 다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아들만 혼자 대학도 못 가고 양아치들과 몰려다니며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머리가 컸다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닌 그러게 그냥 빨리 당구장을 차려주자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몰래 저를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계속 저렇게 두면 큰일이 난다고 빨리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엇나갈 대로 엇나간 아들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대들던 아들이었어요. 큰딸은 제게 다시 머리라도 밀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중학생이 아닌 저보다 훨씬 건장한 성인이었어요. 속이 얼마나 타는지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해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 속이 탔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러고 다녀도 아들에게 쩔쩔매는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결국 강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막내한테 1원도 주지 마. 앞으로 막내한테 돈 주면 어머니 있고 뭐고 없어요. 쟤 저렇게 살면 우리 집 망한다고. 이미 양아치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우리 집 돈 다 까먹고 있는데 저게 뭐가 예쁘다고 그래? 아이고, 애 잡겠다 아들아. 그만해라. 우리 손주가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강아지 난 안쓰러워 죽겠어. 네가 너무 애를 쥐잡듯 잡으니까 애가 저리 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이제 못 참아요. 경찰서로 들락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 제 교도소라도 가면 어떡합니까? 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모른 척 좀 해주세요. 막내, 너 돈 필요하면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돈 벌어. 그동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내가 저러고 돌아다니던 것은 여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또래에 비해 넉넉하게 지어나니 세상 무서운 것을 자기가 몰랐던 거죠. 막낸 집에서 1원도 지원받지 못하자 급기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입대하겠다고 머리 밀고 온 막내를 보며 전 한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 하는 군대니 보내줬어요. 제발 가서 정신을 차리길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2년 뒤 제대한 막내는 제게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당구장만 차려준다면 자기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머리가 좋지 않아 공부는 절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구장을 제발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고 제대하고 늠름해진 모습을 보고 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 돈을 주었어요. 그러자 막내는 바로 당구장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당구장에 가서 청소하고 준비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돈을 벌더니 집으로 고기를 사서 오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낸 기특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내심 속으로 이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겨우 한 반년이 지나자 금세 또 질렸는지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장인데 가게를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왜 가게에 나가지 않냐고 하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구장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들하고 전 참 많이 싸웠어요. 전 당장 당구장을 접으라고 했고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변해서 당구장을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성실하게 사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덩달아 기뻐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자 아들이 별안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아가씨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다는 말도 없이 진짜 저녁에 참하고 예쁜 아가씨와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 결혼할래요. 미선 씨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변해서 당황스러웠죠? 이게 다 미선 씨 덕분이에요. 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도 가겠습니다. 아들,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결혼한다고? 이 아가씨가 네 여자친구야? 아니, 결혼할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며느리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너무 당황한 저는 얼떨결에 아들과 결혼한다는 아가씨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런 아가씨가 도대체 우리 아들을 왜 만날까 의아했어요. 너무 착하고 순한 게 표정만 봐도 보였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차린 것도 없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꽃다발을 내밀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인 동네 수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당구장 바로 밑에 있는 수선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기를 보니 딱 아들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가게에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사정을 들어봤더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며느리 낳으며 돌아가셨고 홀아버지는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린 동생까지 있어서 혼자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아픈 아빠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빚이 많았는데 그게 다 친척들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소녀가장으로 벌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제 딸도 아닌데 참 기특했습니다. 전 자고로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무너져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생각에 딱 맞는 며느리 보자 참 예뻤어요. 물론 얼굴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사람이 왜 우리 아들을 만나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이런 저와 달리 어머니와 아내는 며느리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적어도 부모가 둘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안 환경의 여자와 굳이 우리 아들을 결혼하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아가씨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아가씨를 보자마자 우리 아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제해줄 은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결혼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는 든든한 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녀인 큰딸이 며느리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이 사람아,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지. 무슨 재산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걸 따져. 그냥 결혼시켜. 우리 아들 저 아가씨랑 결혼 못하면 인생 어떻게 또 막장으로 살지 몰라. 당신은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말해? 내가 뭐 어디 재벌가 손녀딸 데리고 오래? 그냥 평범한 가정이면 된다고. 다 쓰러져가는 집안의 소녀 가정을 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냐고.
아내와 저는 이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급기야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한다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눕기까지 하셨습니다. 다행히 딸들은 제 편이었어요. 아들이 동네에서 양아치들하고 몰려다녀 본인들까지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 아가씨를 만나더니 애가 성실하게 가게 운영도 하고 술 마시며 몰려다니지 않는다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들과 극적인 화해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죠. 아들은 본인의 결혼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본인을 드디어 믿어주는 거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뭐가 됐든 전 아들을 사람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결혼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며느리의 꿈도 컸습니다. 우리 집은 딸이 4명이나 있고 집도 화목한 편이지만 딸들의 성격이 다들 애교가 많고 그러진 않아요. 다들 오히려 할 말은 제대로 하는 대장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딸들에게 차분하게 행동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딸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요. 어쨌든 우리 딸들과 다르게 며느린 참하고 웃는 얼굴로 조곤조곤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 집에 와서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거나 과일을 사오고 예쁜 컵 같은 것도 사왔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데 뭘 이리 사오냐고 해도 본인이 좋아 그런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야 당연히 그런 며느리를 보고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이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바보처럼 웃으면서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이런 노력 끝에 우리 어머니와 아내도 허락해서 드디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허락했다고 며느리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을 보니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신혼집은 며느리 집과 가까운 곳에 얻어주었어요. 인간적인 도리로 아픈 며느리의 아버지를 위해 병원비도 내주었어요. 저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본인 친정을 도와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일부러 생색내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감사함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며느리의 임신 이후로 아들은 더욱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생겼다고 온 동네 길거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고 다녔어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양아치들과도 관계를 단절하고 오로지 며느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우리 손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세상에, 아들 귀한 집에 이게 무슨 경사야.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야겠다. 아가, 내가 결혼 반대해서 미안하다. 응? 어머니, 내가 딱 우리 며느리가 우리 가문 구할 귀인이라고 했죠? 거봐요. 그러게 왜 그렇게 반대했어요? 세아가 출산하고 조리 잘해야 평생 안 아픈 거 알지? 어디 아픈 곳 있으면 당장 말해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우리 며느리는 대놓고 손주 며느리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뿐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의 분위기는 누가 봐도 밝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면 웃음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참 잘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동무도 해주고 나서서 안마도 해주고 너무 천사였어요. 시누이가 넷이나 있으니 며느리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우리 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오히려 저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기도 했답니다. 손자가 돌을 갓 지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치매나 암 같은 심각한 병은 다행히 아니었는데 관절이 유독 아프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지방은 병원이 서울보다 별로거든요. 병원에서도 서울로 가서 치료하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서울로 병원에 모시고 다닐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걸 며느리가 담당했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며느리는 손자도 키워야 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본인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도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원래 서울을 좋아했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 김에 서울 구경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서울로 병원에 다녔는데 이때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도 해주고 간식도 알아서 챙겼대요. 병원에서도 손을 꼭 잡고 옆에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의사한테 궁금한 것도 대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엔 집에서 누워 계셨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며느리가 옆에서 손수 돌봐주었습니다. 아가, 너 힘들지 않냐?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가서 쉬어. 남의 집 귀한 딸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내가 나중에 벌 받아. 가서 밥 먹고 편하게 누워 있어라.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돌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할머니도 제가 돌보는 것을 더 편해하세요.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며느리의 말대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인 저보다 며느리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편해 보였어요. 실제로 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어머니의 눈빛만 보고 어디가 불편한지 바로 알더라고요. 기저귀도 손수 갈아주고 죽도 본인이 끓여서 먹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며느리에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도 생전 부엌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며느리와 아이를 낳더니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극진한 손자 부부의 간호를 받고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을 때도 우리 며느리를 끝까지 바라보셨어요. 며느리는 장례식 때도 본인이 마치 우리 어머니의 손녀인 것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겼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 보더니 어디서 복덩이를 데려왔냐고 하더라고요. 전 장례를 마치고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혹시 원하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가는 길에 잘 보내드렸으니 며느리에게 거하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말하자 웃으면서 본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예전부터 며느리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공부를 접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전 며느리의 말을 듣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공무원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모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우리 아들이 돌보도록 하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줬습니다. 문제집도 사주고 독서실도 끊어주었어요.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도 주고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라고 했죠. 며느린 그렇게 딱 2년을 공부하더니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부하면서도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심지어 시댁인 우리 집까지 챙겼습니다. 명절에 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도 도리는 해야 한다고 본인이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집의 가족들은 이미 우리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한 뒤로 며느리에게 절대 싫은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편한 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는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우리 아들도 공부를 시켰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대학은 상관없으니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하라고 아들 보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며느리 옆에서 공부하더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들 부부가 공부할 때 손자는 제가 직접 돌봤습니다. 며느리 닮아 어찌나 애교도 많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아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들이 워낙 공부를 못했고 정신이 산만한 것을 아니 전 아들의 합격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격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은 결혼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버님, 저 시청으로 발령 났어요. 지금보다 훨씬 일이 바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일하면서 힘든 것은 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힘들게 자라서 그런가? 어쨌든 이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니? 난 네가 시청에서 일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너한테 오히려 고맙지. 손자는 내가 돌볼 테니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며느리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몇 년 뒤에 시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워낙 싹싹하고 웃는 얼굴이라 민원인한테도 유명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을 잘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능력을 인정받고 시청으로 가게 되었죠. 전 어디 가서 자식들 자랑은 안 해도 며느리 자랑을 하기 바빴어요. 제가 낳은 딸도 아닌데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린 손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린 그런 제게 늘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하던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청에 가서 일한 뒤로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원래 워낙 밝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살도 점점 빠지더라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해도 며느리가 거부했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본인이 나서 명절에도 오고 그랬는데 시청에서 일한 뒤로는 집에도 잘 오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손자를 우리 집에 맡기고 데리고 가는 것도 다 우리 아들이 했거든요. 아들에게 며느리의 안부를 물어도 집에 잘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이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며느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침 사돈이 그때 크게 아프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청에서 일한 뒤로 안 그래도 바쁜데 아픈 사돈을 위해 병원도 자주 다녔거든요.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저랑 아들이 대신 가서 돌보는데 사돈이 딸인 며느리를 계속해서 찾으셨어요. 며느리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절대 그런 소리 우리에게 하지 않았어요. 아가, 괜찮니? 얼굴이 너무 상했다. 내가 한약이라도 지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먹으면서 일하렴. 일이 그렇게 많어? 너무 견디기 힘들면 그만두어도 좋아. 나는 다른 것보다 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아버님, 감동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되고 싶어서 힘들게 공부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아버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으니 전 아버님께 감사해요. 우리 아빠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며느리는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돈은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린 일하다 달려왔던 적도 많습니다. 도저히 일을 뺄 수 없으면 저랑 아들이 사돈의 곁을 지켰죠. 그러다 결국 사돈은 하늘로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주었으니 사돈의 곁은 제가 지켜주었어요. 며느린 하필 그때 일이 바빠 자주 오지 못했는데 임종은 가까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돈을 보내고 며느린 한동안 슬픔에 빠진 상태였어요. 살도 너무 많이 빠져서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들에게 옆에서 많이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사돈이 별세하고 며느리의 얼굴은 더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사돈과 며느리의 관계가 애틋했던 것을 아니 며느리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떠나보내서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집에 오면 겨우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자를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손자가 크게 다쳤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아들을 불러 병원에 갔는데 손자가 자꾸 엄마를 찾더라고요. 무조건 엄마를 찾으며 울어서 저랑 아들이 아무리 달래도 듣질 않았습니다. 애가 자지러지듯 우니까 병원에서는 빨리 며느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러다 애가 탈진해서 쓰러진다고 빨리 엄마를 데려오라는 말에 전 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절대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손자가 기를 쓰고 울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이러다 애가 울다 지쳐 탈수 증세가 온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순간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평소에는 며느리가 시청에서 일해도 절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어쩔 수가 없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갔는데 며느리의 부서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며느리를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간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비상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싶은 마음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순간 보자마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쳤어? 어? 제대로 일 안 해? 너만 아버지 있어? 나도 아버지 있어. 아무리 부모가 죽어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일 잘한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이딴 식으로 일할 거야? 어?
이럴 거면 당장 그만둬.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정당하게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일은 다 마무리 지었어요. 최대한 부서에 피해가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도 거슬리지 않도록 할게요. 뭐? 야, 이게 어디서 상사한테 말대꾸냐?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확씨. 상사와 며느리는 비상구에서 큰 소리를 내며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사돈이 아파 일을 빠졌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며느리의 말처럼 며느린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상사는 며느리가 괘씸했는지 저 말을 듣자마자 무려 손을 들어 우리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저는 살면서 이런 분노를 느꼈던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이 돌아가셨을 때를 빼고 한 번도 제 앞에서 온 적이 없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오히려 제게 응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뺨을 맞고 서러워서 엉엉 우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저는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며느리를 생각해서 꼭 참고 또 참았던 게 드디어 터지게 되었어요. 감히 건드려도 우리 며느리를 건들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시장실로 바로 쫓아갔어요.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작정 시장실로 가서 문을 열었더니 시장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알아주는 지역 유지입니다. 대대손손 가난했던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많아도 다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잘 보냈답니다. 돈 걱정이 없어 아들이 저렇게 부모를 믿고 막 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무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관공서 윗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자세히는 몰랐죠. 아무튼 제가 문을 쾅 열자 시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 무슨 일이세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커피로 드릴까요? 아유, 오랜만이세요. 요즘 바쁘셨는지 도통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연락이고 뭐고? 여기 시청은 부하 직원에게 뺨도 때리나? 시장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아랫사람에게 위로는 못해주고 일을 왜 빠지냐고 뺨을 때리면 그게 공무원의 도리냐고. 제가 불같이 화내자 시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비상구에서 본인 상사에게 뺨을 맞는 것을 봤다고 하자 시장은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전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자 시장은 결국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집합시켰습니다. 강당으로 모인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앞에서 부하 직원을 때린 사람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뻔히 얼굴을 아는데 그 상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순간 화를 또 참지 못하고 제가 나섰습니다. 가서 네가 우리 며느리 뺨을 때렸냐고 소리를 지르자 상사는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부서회장이 저랑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알아보고 역시 머리를 조아리자 상사는 급기야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토끼눈이 된 채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가, 난 네가 이런 취급 당하고 일하는 거 보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힘든데
거기다 대고 상사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당신 당장 우리 며느리에게 사과하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상사는 울면서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라면 그런 상사를 절대 용서하지 못할 텐데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보고 주변에서도 다들 감탄했어요. 시장도 감동했는지 며느리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며느리를 때린 상사는 인사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서 며느리와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제가 가해자인 상사는 무조건 며느리와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시장은 지역 유지인 제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청에 기부하는 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도 두터웠어요. 시장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그 상사는 며느리에게 또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 거면 시장이나 제게 밉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 뒤로 며느리는 지금도 여전히 잘 다니고 있답니다. 며느님 원래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서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우리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어머니 가는 길도 지켜주었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 둘 곳이 전혀 없었는데 시아버지인 저를 이제 친정아빠라고 생각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며느리와 저는 서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금슬도 좋아서 지금 둘째도 임신한 상태랍니다. 참 우리 아들은 당구장을 접고 며느리와 공부해서 합격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열심히 부동산 일도 하고 있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보고 우리 아내도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은 우리 며느리를 복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시집오고 우리 집은 웃는 일이 가득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사연이랍니다. 이 사건 뒤로 며느리와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초로에 접어든 사내입니다. 슬슬 은퇴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이야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마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친구를요. 근래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삼아 우리 둘의 우정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형만이와 민규. 어린 시절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불리곤 했습니다. 오성과 한음처럼 말이죠. 어쩌다가 그 녀석과 제가 친해지게 되었는지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만 너무 어린 시절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갓 입학한 코올리개들끼리 다들 좀 서먹하기 마련이었지만 우리들은 늘 어깨동무를 하고 다녔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군요. 하굣길에 민규네 집과 저희 집 사이에 갈림길에 설 때면 늘 서로 그날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외치면서 헤어지곤 했죠. 무슨 만화를 꼭 보라는 둥, 어떤 숙제를 꼭 하라는 둥,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말이죠.
학교에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난 후에도 집에서마저 서로가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실컷 떠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나는군요. 도랑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멀리 강물과 합쳐져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휘돌아 나가는 물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물이 되어서 저렇게 먼 곳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호기심, 알 수 없는 먼 곳에 대한 그리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설렘 그 모든 것들을 민규와 함께 했던 것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였지만 서로 다른 팀이 되어 축구를 하거나 운동회에서 편이 갈라지면 또 기를 쓰고 서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봐도 뭐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오묘한 감정입니다만 아마 어린 시절 특유의 개구진 심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친한 민규와 저였지만 서로의 집안 형편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집은 소를 제법 키우는 집이라 형편이 좀 넉넉했지만 민규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형편에도 민규는 품행이 발라 장난으로라도 한 번도 엇길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표창도 많이 받았죠. 많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그런 민규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어쩌다 민규 이야기가 나오면 참 바른 아이인데 형편이 어려워 안타깝다며 혀를 차시곤 했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쯤이 되면서부터 민규와 저는 서로 조금씩 다른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전 고등학교를 준비하며 개인 교사를 두고 공부에 열심이었고 민규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규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같은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떡볶이나 오뎅과 같은 군것질을 하러 시장에 가면 그곳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규가 있었어요. 일이 바쁘지 않으면 민규를 불러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죠. 전 민규가 시장 일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런 민규를 마주치는 것이 보기 민망하다고 하며 차츰 민규를 멀리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무척 속상했습니다. 저에게 민규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친구들이 왜 그런 편견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가끔 공부를 하다 지겨울 때면 일부러 민규를 찾아가 놀곤 했어요. 홍민규가 너무 바쁠 때는 옆에서 장사를 거들어주기도 했고 시장통 굴다리를 민규와 함께 뜀박질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었는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재밌는 일을 해봐도 그때만큼 즐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민규와 만나는 시간이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니 친구가 좋다지만 더 이상 시간을 함부로 쏟을 수가 없게 되었죠. 가끔 시간을 내어 만나긴 했지만 고2가 되면서 그마저도 뜸해지게 되었어요. 전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책상 앞에만 있었고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누군가를 만나 논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의대 진학은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에 강박적일 만큼 열심히 해야만 붙는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걷는 길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전 원하던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민규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취직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일용직으로 나섰지요.
그렇게 저도 대학에부터 고향을 떠나 한동안은 공부하기에 바빠 민규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로부터 민규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심한 친구가 있나요? 그간 민규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게 아쉽고 쓸쓸해지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민규는 많이 야위고 나이가 들어 보이더군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민규야, 너 참 너무하다. 결혼을 하게 됐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뭘. 그리고 우리 형만이 공부하느라 바쁜 거 내가 다 아는데 뭘 수선스레 그래.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잘 살고 있어. 마누란 임신 중이어서 일부러 안 데리고 왔어. 에이, 그래서야 되냐? 잠시라도 너희 집 들리자. 내려온 김에 인사는 하고 가야지. 민규는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꼭 사는 모습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민규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제가 너무 눈치 없이 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규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여니 사람 하나 지나가기 힘든 좁은 통로에 부엌을 겸한 수도시설이 눈에 띄었는데 그 통로와 연결된 문을 여니 벽지마다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있는 방 안에서 만삭의 재수씨가 차은한 표정으로 저를 반기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치 없이 왜 오겠다고 해서 민규의 마음이 상했을까봐 노심초사했지요. 그래도 애써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허나 민규네 부부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창피했는지 내내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집에 드릴 게 마땅치 않아서.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재수씨. 제가 고집 부려왔는데 불편하시죠? 너무 눈치 없이 왔네요. 아니에요. 얼른 커피 드릴게요. 잠시만요. 재수씨는 커피를 타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민규 역시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고요.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듯하면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으론 아무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어렸을 적엔 아무 격 없이 지내던 친구인데 자기 사는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전 후다닥 커피를 마시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돈 300만 원을 빌렸죠. 어머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지만 제가 민규를 만나고 온 것을 아셔 뭔가 짚히는 것이 있으셨던지 두 말 않고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남기곤 다시 민규를 찾아갔습니다. 형만아, 무슨 일이냐? 놓고 간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결혼 선물을 제대로 못 준 것 같아서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아니, 너 이 큰 돈을 어디서... 영색의 네 결혼 선물인데 이거라도 해주고 싶었어.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 형만아, 나 이 돈은 너무 부담스럽다. 괜찮아. 얼른 도로 가져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중에 내 결혼식 때 돌려주면 되잖아. 받아. 내 손 무한하다. 얼른. 민규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꼭 갚으라고 하며 떠안기다시피 하니 하는 수 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민규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형만아. 안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아서 눈앞이 캄캄하던 참이었어. 네가 주는 돈은 일단 받을게. 잘 쓰고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꼭 배로 돌려줄게. 약속하마. 약속은 무슨? 나중에 잘 돼서 돈 넘치면 그때 갚아도 돼. 그럼 난 이만 간다. 잘 가, 형만아. 그렇게 민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스스로 잘했다 싶었습니다. 민규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추억도 함께 나누었으니 늘 그 추억에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민규의 사는 형편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도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많은 공부량을 어떻게 다 소화했는지 기가 질릴 정도네요. 명절에나 가끔 집에 내려갔다 이내 바삐 올라오다 보니 민규를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그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전화 통화나 하는 정도였지요. 그 사이에 형편이 썩 나아지진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늘 밝아 다행이었습니다. 민규나 저나 고생하긴 매한가지였으나 그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넌 잘 될 거야, 형만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돼. 고맙다, 민규야. 네가 있으니까 참 위로된다. 가끔 통화를 하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민규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 딱딱했던 마음이 풀어지며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 것보다 민규와 통화하는 게 훨씬 좋았지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칠 때면 민규에게 전화해 제 속 얘기를 허물없이 털어놓곤 했습니다. 참 공부가 쉽지 않다. 내가 너무 만만히 생각했나 봐.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 보기엔 너만큼 똑똑하고 잘난 놈 없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 민규의 그런 말들 덕분에 힘든 시기들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저는 긴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배필도 만났죠. 아내에게도 민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자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아내도 우리 둘의 이야기를 재밌어하며 민규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그 사이에 고향에 들를 때마다 민규는 항상 일에 바빠 만나보진 못했어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화로 안부를 전하곤 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 결혼식 때 꼭 한번 민규를 인사시켜주기로 마음먹고 그러고 있던 차였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민규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어요. 와, 형만아,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자식, 축하한다. 민규는 제 결혼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규는 아내가 궁금하다고 했고 저도 아내에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해뒀으니 결혼식 날 꼭 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결혼식 당일날 민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야 어디 신랑이 눈코 뗄 새가 있나요? 어지간한 사람은 와도 기억 못할 판이지만 전 민규를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결혼식 내내 식장을 흘끔거렸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민규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민규 못 봤냐? 민규? 글쎄, 못 봤는데 왜? 민규 안 왔어? 그러게, 민규가 안 보이네.
고향 친구에게까지 민규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친구도 민규를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가 되니 안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결혼식 사진에 제일 친한 친구가 빠지고 말았죠. 지금도 좀 못내 아쉽습니다. 20대가 되고부턴 바빠서 서로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남겨둔 게 없는데 말이죠. 결국 결혼식 날 민규를 보지 못하고 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그 안엔 꼬깃하게 접힌 5,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규가 남긴 거다. 일부러 너 보라고 남겨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친구가 왔으면 들어올 일이지 뭐 한다고 친구의 결혼식도 안 보고 그냥 돌아선 건지. 어머니도 축의금을 정리하다 그걸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 일부러 저더러 보라고 남겨두셨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서야 어디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고향에 온 김에 꼭 민규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섰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닿지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그간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도 소식을 아는 친구들이 없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민규가 새들어 살던 곳을 찾아가니 이미 몇 번을 이사했는지 아무도 민규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신혼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민규가 축의금을 낸 꼬깃한 5,000원을 따로 챙겨서 보관했고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도 곧잘하던 똑똑한 친구였는데 대체 그놈의 가난이 뭔지 친구 결혼식에 와서 당당히 자기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규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내용이 궁금해서 당장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왠지 그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남에게 알리지 못할 사정이 있을까봐 일단은 보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병원 일이 바빠 고향엔 통 내려가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나고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고향에 내려가 그 편지를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선 또다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병만아, 우선 결혼 축하한다. 네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지만 늘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 결혼식에 축의금을 든든히 낸다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서. 마음 같아선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을 꿀 형편도 안 돼서 나 부끄럽지만 하찮은 부조금이나마 너무 기분 상하지 않고 받아줬으면 한다. 억지로 마련한 돈을 예식장까지 가는 차비를 제하고 나니 고작 몇천 원 남더구나. 그래도 가까이서 결혼식을 지켜보려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찾아갔지만 예식장에 가니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괜히 내가 결혼식을 망치는 것 같아 일부러 멀리서 지켜봤다. 먼 발치에서나마 나는 네 결혼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으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제고 떳떳하게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마침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 기회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뭐라도 열심히 해볼 작정이다. 이게 나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 당분간은 바빠서 연락도 못할 테지만 늘 지금처럼 건강히 있기를 바란다. 나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노력할게.
사랑한다, 친구야. 그리고 결혼 축하한다. 제 결혼식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던 친구의 말은 저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왔으면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 그렇게라도 제 결혼식 모습을 지켜봤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마지막 글귀였어요. 좋은 기회를 얻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민규의 말. 그 말에서 전 왠지 민규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래서나마 어린 시절 골목대장을 하던 민규의 당당하던 모습이 떠올라 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진 모르지만 언제고 민규가 꼭 성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그럴 수 있는 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을 하면서 바쁜 세월을 보냈죠. 의사의 일이라는 게 늘 긴장 속에 있는 일인지라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이도 키우고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기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민규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쯤에서는 정을 나누었던 친한 친구들과도 하나둘씩 멀어지기 마련이라 저도 민규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친했지만 멀어져 버린 친구. 가정이 생기니 씁쓸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어버리더군요. 다만 그때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짐작했을 뿐이었지요. 가끔 민규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거나 가만히 있다 보면 어렸을 적 민규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함께 놀던 굴다리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고생에 찌들고 퀭한 눈이 떠올라 부디 지금은 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민규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만 다정했던 흑백 사진 한 장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민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참 그곳에 살던 친구가 귀국을 하게 되어 축하 파티를 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친구로부터 민규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민규가 미국으로 건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아니, 민규가 왜 미국에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몇 년 전 그때 잠깐 보고 못 봤어. 친구 만나러 갔다 거기서 보고. 나도 처음에 얼마나 놀랐다고. 근데 서로 바쁘니 뭐 길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잠깐 안부만 물었지. 듣자 하니 그곳에서 뭔 일을 하던 모양이던데? 너무 예상하지 못한 풍문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친구도 특별히 아는 게 없으니 더 물어보지 못하고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보기엔 좀 어때 보였어? 잘 사는 것 같았어? 글쎄, 좀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 여전히 깡마르고 얼굴도 까무잡잡한 게 고생 꽤나 하고 사는 모양 같았어. 그제야 오래전 편지 속의 다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 장한 결심을 했다 싶긴 했지만 하필 뜬금없이 웬 미국인지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허나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또 한동안 생각만 하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민규의 소식은 자꾸 생각이 나 동창회에 나가거나 고향 친구를 만나면 민규의 소식을 물어보곤 했지만 아이들도 민규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 통에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어느새 옛 시절의 추억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젠 누군가 제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암이란 소식이었죠. 직업이 의사인지라 건강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 요 몇 년은 소홀해져 건강관리 별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간암 초기란 얘기가 나오더군요. 동료 의사가 빨리 수술을 받고 치료하자는 말에 충격이 가실 새도 없이 얼른 수술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막상 제가 의사로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되니 환자의 심정이 더 이해가 가더군요. 참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암이었지만 재발률 높은 간암에 걸렸다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보고 보지 못했던 친구가 잠결에 문득 떠오르더군요. 친구가 웃는 얼굴로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마침 시장통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놀던 시장통에서 친구는 환히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꿈결이라도 눈물이 나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여보, 여보. 아내가 흔들어 절 깨웠지만 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끄끄거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이 그리워진 건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슬픔과 먹먹함이 저를 덮쳐오는 듯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아내의 도움으로 회복도 되어 짧은 시간 안에 일에도 복귀할 수 있었지만 꿈속의 그 친구의 모습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서야 꿈속에서 보았던 옛 친구를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게 즐기고도 기가 막힌 법입니다. 작년에 큰아들의 결혼식이 있던 때였어요. 경사를 맞아 식구들 모두가 들떠 있었죠. 마음처럼 성대하게 일을 치르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식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랬다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심상치 않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혼식을 하는 도중 한 백발의 신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뒤쪽 테이블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웃음을 띤 채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 그저 신부 쪽 손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전부 테이블로 둘러싸놓으니 신랑 쪽, 신부 쪽을 구분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축의금을 정리하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축의금 봉투에 민규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까맣게 잊고 지냈던 친구이고 연락할 방도도 없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은 제 옛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라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제 손을 잡으며 당신 친구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아내가 봉투를 확인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돈이. 더 놀라웠던 것은 축의금 봉투를 열었더니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아낸 축의금 봉투에서 1억이 나오니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라며 신고를 한다 어쩐다 야단이었죠. 봉투에는 수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가 한 장 동봉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보니 과연 봉투의 주인은 제 어린 시절 친구 민규가 맞더군요. 이복의 형만이 그간 잘 지냈는가? 자네를 놀래켜줄 생각을 하니 편지를 쓰는 지금도 마음이 참 유쾌하네. 다소 놀랬더라도
너무 짓궂다고 생각지 말게. 그간 세월이 쉽지 않아 늙은이가 다 되어서야 자네를 만나보네. 그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통에 격조했네. 그래도 열심히 한 덕에 이렇게 보다시피 잘 되었네. 어떻게 자네 아들 결혼식을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나? 서로 궁금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세. 이 연락처로 전화 주게. 1억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심장 떨리는 기분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요. 참 얼마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여보세요? 민규의 목소리 듣자마자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나마 그간의 이야기를 다 묻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침 민규도 누군가를 만나던 중이라 반가운 인사 끝에 약속만 정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그만 너털 웃음이 나오더군요. 짧은 편지와 통화였지만 어쨌거나 이 친구가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은 틀림없고 왠지 어린 시절 장난기 넘치는 그 친구의 모습도 떠오르고 기분 좋은 소식에 환희에 차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 이제야 만난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에서 봤던 그 백발 신사가 바로 민규더군요. 저도 모르게 민규를 끌어안고 서로 얼굴을 부볐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민규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그리움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널 여기서 만날 줄이야. 나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 널 못 보겠다 싶었는데. 그치? 나도 그랬어. 근데 자네를 잊을 수가 있나? 민규는 제 어깨를 쓰다듬고 자리에 앉힌 후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규의 성공 과정도 꽤나 기가 막히더군요. 마치 자서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의 일이지요. 그 당시 민규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엔 월급도 많지 않고 그 돈으로 자식 둘을 키우자니 그저 나날이 빠듯한 생활의 연속이고 빚만 안 지면 다행이라 할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배워서 자기 이름으로 카센터를 차리고자 하는 소원만 품고 있었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대로는 도저히 앞날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던 민규에게 때마침 혹할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외국엔 기술자가 대우를 받으니 한국 땅에 이대로 있는 이보다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이었고 민규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이대로 답도 없는 생활을 하는 것보단 부딪혀 깨지더라도 한번 가보자는 심산으로 미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막막했어. 아이도 키워야 하고 돈 들어갈 땐 투성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가진 건 기술뿐인데 여기선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몸 던져보자 싶어 가족들 이끌고 다 미국으로 간 거야. 근데 거기서 고향 친구를 만났지. 민규는 미국에서 처음 터를 잡을 동안 부침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거야 굳이 듣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민규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정말 지옥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상상을 초월했고 매일 밤엔 술을 먹어야 버틸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포기할 수가 없어 버텼다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와 마주친 것도 그 즈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만난 게 부끄러워 집에 돌아가는 내내 울었지만 민규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젠 돌아갈 집도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오기와 도끼, 그거로만 살았는데 그게 나한텐 좋은 점으로 작용했어. 현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선 차츰 좋은 기회를 얻었어. 마침내 내 카센터까지 열 수 있게 되었지. 그간 한국에 있던 촌놈 의사로선 카센터로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것인지 차마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민규는 카센터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금액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가정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니 그때만큼 행복했을 때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제야 사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한국에서의 그 막막했던 삶을 떠올리면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을 얻은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민규는 또다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 처음에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게 아들의 시신을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어 한참을 어루만졌네. 바로 애지중지 길렀던 아들이 바로 교통사고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카센터를 물려주려 했어. 그래서 아들도 열심히 일했고. 그런 아들이 하루 만에 세상을 등지게 된 거야. 민규는 그때를 생각하는지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손수건을 들어 눈물을 몇 번 훔쳤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훔치며 민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 슬픔과 상실을 겪어낸 친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 놓고 싶었네. 성공도 미국도. 아마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세상을 등졌을 거야. 민규는 남은 사람이라도 살자고 하는 아내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술과 약이 있어야 잠에 들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2년, 3년 살다 보니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 후 아내와 단둘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다 나이를 먹고 나선 한국에 돌아오자는 말이 나왔다 했습니다. 아내도 한국이 그립다고 했고 자기 역시 마지막은 한국에서 묻히고 싶었다고요. 나이도 제법 들고 노년을 고향에서 편하게 보내고 싶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고향이 나한테도 형만이 자네한테도 가장 소중한 곳이지 않나? 저는 민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죠. 고향은 민규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소중하고 애틋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뛰놀던 곳.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슬픔 없이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친구가 있었지요. 너무도 소중한 친구가. 멀고 먼 세월을 돌아 이렇게 만나게 된 친구가요. 그렇게 민규는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고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어 그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 이로부터 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마음 같아선 당장에 저를 만나고 싶었지만 일부러 저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결혼식 당일까지 몇 달을 벼르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자네한테 얼른 연락하고 싶었는데 마침 아들 결혼식이라지 않나? 이거 기회다 싶었지. 자네도 기억나지? 내가 자네 결혼식에 축의금한 거. 사실 그때 5,000원 하면서 내가 꼭 반드시 성공해서 자네의 자식 결혼 때에는 1,000배로 부조금을 내겠다 다짐했었거든. 근데 세월이 하도 지나노니 그깟 500이야 누가 못하겠나 싶더구만. 그래서 까짓 10,000배다. 내는 김에 모두 치졸하다. 1억. 그 정도는 돼야 자네가 깜짝 놀랄 거라 생각했지.
에이, 이 사람아. 아이, 그래도 결혼식 축의금에 1억이라니. 어디 재벌끼리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네. 안 그래도 내가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자네가 그럼 어디 재벌들 부조하는 거 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꼭 돈으로 생각해야 좋은가? 예전에 자네가 나한테 300을 준 적이 있었지? 그걸 지금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몇 곱절은 될 거야. 그리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돈은 나한테 그냥 돈이 아니었어. 애는 태어나지 집안에 돈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도 없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비참함을 어찌 견뎠겠나. 자네 덕분에 나도 이까진 놈의 세상, 이런 친구들을 둔 내가 왜 기죽어 사냐. 나도 한번 번듯이 성공해보자 하는 마음 품을 수 있었어. 그 돈은 나한테 희망이었어. 잘 살 수 있단 희망. 고맙네. 정말로 너무 고마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생애에서 고마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더구만. 그걸 너무도 늦게 깨달았지만.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민규만 그리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친구로 인해 힘든 수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친구의 따뜻한 말 몇 마디로 안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넨 내게 고향 같은 친구야. 민규는 제게 고향 같은 친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돌아가고 싶은 곳, 찾아가고 싶은 곳, 그런 친구였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 기억에선 잊혀져 갔지만 마음에선 계속 갈망하고 그리워하던 친구였지요. 그런 친구를 지금이라도 만나 감사의 따름이었습니다. 전 그날 민규와 함께 술을 한 잔 기울이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민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도 무척 놀라하며 지금이라도 만나 다행이라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년 신기하네요. 참,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민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만나지는구만. 아내의 말대로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고 만나고 싶어도 선뜻 닿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친구에게 닿고 싶을 땐 마음처럼 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친구가 제게로 먼저 걸어왔으니 그 손을 잡고 다시는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나도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당신이랑 같이 만나요. 그러자고. 아낸 친구와의 만남에 요즘 들떠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그럼 재수씨를 데려가겠다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재수씨도 오랜만에 보네요. 내 사람이 만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수년 내로 은퇴를 마음먹고 있었는데 함께 노년을 보낼 친구가 생겨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지만 내 속내를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니 참 기쁘기도 하고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연이라니 참 보통 인연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나중에 커서도 꼭 이웃에 살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이제야 그 약속이 실현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친구의 말에 일단은 고맙게 받겠다고 말하곤 받았지만 그 돈을 좋은 곳에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사용처는 정하지 못했지만 고향에 기부를 할까 합니다. 민규도 그걸 제일 좋아할까 싶지 않네요. 오늘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쓰면서도 저 젊은 날의 회상을 하는 듯 싶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참 뭉클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물도 많아지나 봅니다. 어쨌든 제게 소중한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